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핵화는 한미 목소리가 일치돼야 달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를 우려하는 언론 지적에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파업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집회 참여율에 따라 대중교통 증편을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가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 신고 전화도 잇따르는 등 세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서 인사처장의 아내도 정규직 전환이 됐으나 발표 명단에서 제외돼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측의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이 통진당 인사이며 민주노총이 기획 입사시켰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눈폭풍에 숨진 원정대 5명의 시신이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창호 대장이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으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우리 국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리스 미국 대사가 오늘 이런 걱정이 담긴 아주 직설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한국 정부가 너무 남북 관계만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관들은 대개 상대국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아주 점잖게 하죠. 그런데 오늘 발언은 굉장히 직설적이었고 이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채연 기자가 그 발언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 전문가 좌담회에서 방탄소년단이 실린 타임즈 표지를 들어보였습니다.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f course cognizant of the priority that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laced on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가슴에 손을 얹으며 같은 목소리여야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도로 절제하는 외교 간의 언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불만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남북 정상이 과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 it show? Is it for real? And I mean, because the leaders are so out in front. I question whether the followers are following. 종전선언을 위험한 비탈길이라고 표현했던 웨이네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는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라고 말했습니다. Now, throughout all this, United Nations Command is working with all parties to be an enabler of the process and not an obstacle.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의 과속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관계 균열을 우려하는 언론을 향해서 한미관계는 최상이니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간의 이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청와대 대변인의 이 발언은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될 듯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전문가 좌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의심하며 남북 관계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Hungary nuclear site is less than 10%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It's almost useless. I would say less than 1%. Because it's very easy to rebuild. 한미 동맹 균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미 국무부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는 자동 판매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간 엇박자를 우려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조태열 주 유엔 대사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고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이번 보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해서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의 결론과 달리 석탄 반입 대금의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정부가 부실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김미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 3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66억 원어치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북한에 자금 유입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가 지급됐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도 검사가 당황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금 지급을 자금이 북한으로 지급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쪽의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검사도 기소를 못하는 이유가 애들이 자꾸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찰이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해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돈을 흘려보냈어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확인 중이라 객관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개월을 끌었던 관세청의 조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된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안겼다.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졌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탈북자 사회를 우롱하지 말며 탈북자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지 말라. 탈북민 단체 30여 개로 구성된 탈북기자 차별사건 비상대책본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김명성 기자를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탈북민 차별로 탈북민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배제하는 평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평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란 말입니까? 통일부는 조명균 장관이 탈북민 단체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일단은요, 너무 우리 마음 상해서 조명균 장관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통일부는 면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하는 탈북단체 그리고 면담 공개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이어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 특별 미사에 참석합니다.
교황청이 특정 국가를 위한 미사를 마련한 것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바티칸 미사 참석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사가 끝난 뒤 5분여간에 걸쳐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교황청 기간지 기고문에서 교황청과 북한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분단과 대결을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풀 서비스 운전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국의 택시업계와 기사들이 내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만 7만 대의 택시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출근 시간 택시 대란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택시 기사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승강장에서 택시기사분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결같이 카풀 서비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택시노사 4개 단체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진출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어제 운전자 모집을 강행하자 택시노사는 운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하루 서울에서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7만여 대가 파업에 동참합니다. 경기도에서는 2만 2천 대가, 인천에서는 5천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내일 낮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기사 3만 명이 카풀 합법화 반대 집회를 엽니다. 택시기사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걱정되죠. 생존권 문제인데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참여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자, 신 기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서울시는 자율 파업이기 때문에 교통대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다 출근길 교통난이 심해지면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택시의 절반이 파업에 참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내일 아침 지하철을 6회 추가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1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종의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중국의 디디 추싱과 싱가포르의 그랩 등이 꼽힙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우버는 기업 가치가 무려 1,2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을 넘어설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죠. 그만큼 유망한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냐, 서비스 도입 이냐를 두고 벌써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17명이 북적했던 사무실에 직원 4명만이 남았습니다. 이 업체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내놓은 건 지난해 2월. 회원 4만 명까지 모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 업체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유사 택시 사업이라며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또 다른 카풀 업체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을 당한 뒤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5년 전 미국 우버의 국내 진출이 좌절된 뒤 국내 여러 창업자들이 차량 또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택시업계 반발에 막혔습니다. 중간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어떻게 말하면 자가용 영업이죠. 출퇴근 시간에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집회와 택시 운행 중단의 상황까지 사태가 악화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당사자 설득이나 법 정비를 미루다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관련 규제 혁신에 나섰지만 별 소득 없이 1년 가까이를 흘려보냈습니다. 미국의 우버, 중국 디디 추싱, 동남아 그랩 등 세계 각지에서 차량 공유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에겐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이용하는 인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오늘 오전 1시간 40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국내외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는데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킹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그렇다면 2차 피해는 없을 것인지 전 세계가 유튜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니 망치를 든 원숭이 그림과 함께 내부 서버 오류란 글만 뜹니다. 휴대폰 앱도 먹통이 됐습니다. 유튜브 접속장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도 영상을 보는 사람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본 채널도 다 안 되고 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영어권도 찾아봤거든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네. 먹방도 뷰티도 보는데 제가 즐겨보던 게 갑자기 먹통이 된다 하니까 약간 좀 심각하게 좀 할 것도 없어지고. 유튜브는 SNS를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장애 원인이나 피해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지난달 페이스북 해킹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표했고 SNS엔 쓰러진 유튜브를 조롱하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의가 잇따르자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911에 신고 전화를 그만해달라, 우리는 고칠 수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유튜브가 30분 이상 접속 오류를 일으킨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세습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과정에서 총괄 책임자인 인사처장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처장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아내의 이름을 빼기도 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김모 인사처장은 2008년부터 구내식당 계약직이던 부인을 지난 3월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직원 108명의 명단이 만들어졌지만 김 처장 부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김 처장이 고의로 이름을 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김 처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자체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이게 실수로 이렇게 누락이 된 건지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교통공사 내부의 입막음 때문에 전수조사가 전체 직원의 11%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채용비리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민주노총이 이런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절대 응하지 말라. 교통공사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의 재직 여부를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17,0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를 한 거예요. 거의 전 직원이 참여를 한 거죠.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협상 과정에 통합진보당 출신의 운동가가 개입했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상을 위한 이른바 기획 입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에서 텐트를 치려합니다. 몸싸움이 일어나며 급기야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혼란의 와중에 조용히 텐트 작업을 펼치는 인물. 자유한국당은 이 임모 씨가 텐트 농성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정모 씨도 시위 주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홍보부장 출신이고요. 정모 씨는 광진구 위원회 청년위원장이었고. 두 사람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건 지난 2016년 9월과 12월. 그해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서울시가 안전 업무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직접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입니다. 두 사람은 채용된 업종과 관련한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 협상을 목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보신 대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엔 많은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구의역에서 당시 19살 김모 군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는데 어쩌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장. 노조원 한 사람이 의자를 뛰어넘어 사측 직원을 덮칩니다. 주위에서 말려보지만 목조른 손을 놓지 않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직종 관련 안건을 두고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날, 교통공사 노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데 합의합니다. 결국 식당과 매점 직원 등 일반 업무직을 포함해 최소 1285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여기에는 기존 직원들의 자녀, 부모, 며느리 등 친인척 108명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교통공사 노사는 양측 모두 공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공언합니다. 노사 협상장의 폭력 사태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큰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노사 협상 과정에서 우리 해당 직종에 있는 안건 때문에 그랬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아니란 거예요. 서명까지 순조롭게 다 완료가 되고 저희가 또 이렇게 보도자료 서울시 통해서 그때 배포를 했었고 해가지고요. 큰 문제가 된 거는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청년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취업이 다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조사해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냥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된 사람들은 좀 제명하고. 이런 현실을 착잡하게 바라볼 사람이 또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고로 숨진 19살 김모 군입니다. 지침을 어기고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업무 관행. 열악한 근무 환경에 희생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교통공사의 정규직화는 진행됐습니다. 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권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원들끼리의 갈등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채에 어렵게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는 더 쉽게 정규직이 된 그거는 맞죠. 양분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규직화를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하고 한쪽은 정규직화를 해줘야 된다.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시작된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숨진 김모 군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원정대원들의 시신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합동 분향소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민선 기자입니다. 사진 속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 원정대 막내 이재훈 대원. 히말라야에서 숨진 아들의 영정 모습에 어머니는 오열합니다.
대원들의 운구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김창호 대장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김 대장 등 원정대 5명의 시신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역을 거쳐 가족들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으로 각각 옮겨진 뒤 개별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는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 5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졌고 하루 종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한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상당히 도전에 대한 그런 열정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심어주신 한 분이신데 지금도 저는 김창호 대장이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둘째가람 서로 할 정도로. 합동 분향소는 모레까지 운영되고 같은 날 오후 2시 합동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공사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거였는데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사고 차량이 뒤엉켰습니다. 경찰관이 승용차 지붕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낮 3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근처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의심은 없으셨어요. 30살 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2차선에서 있던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전 씨는 시속 110km로 내달리다 앞서 있던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55살 노모 씨가 숨지고 트럭을 몰던 54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전 씨는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을 하며 휴대폰을 사용만 해도 전방 주시일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거를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 주시를 이제 못 해가지고. 전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7%였습니다. 전 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 이전을 두고 2년이 넘도록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옛 시장 상인들의 기자회견장에 수협 측 직원이 끼어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보고서 한 장에 수산시장 용도로는 전혀 맞지 않는 괴물 같은 현대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듣고 있던 수협 관계자가 갑자기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도해달라며 상인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노량진 시장의 실체를 간략하게 정확하게 보도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못된 사람이 사람들이 때리고 국세 사업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신축 건물 입주에 반대하는 상인들과 구시장 철거를 추진하는 수협 측이 2년 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에도 세 번째 집행을 하러 온 집행관들과 이를 저지하려 상인들이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최근 불거진 유치원 비리에 이어 어린이집까지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유치원 못지않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규탄한다! 보육교사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어린이집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원장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입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구입하고 심지어 술을 구매한 원장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2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교구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급식 비리 정황을 경험한 교사도 70%를 넘었고 허위 인건비 경험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보육교사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만연한 비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곳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부정유형 모니터링 항목을 개발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에 나선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비리 유치원도 정부가 지난해 이미 적발한 바 있고 그 대책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 처방마저도 시행하지 않아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어머니를 연구 주임교사로 채용하고 업무 추진비 1,800만 원을 원장의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하고 근무 증빙도 없이 보수를 지급하거나 선물 구입과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쓴 비리들은 지난해 정부 합동 점검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전국 54개 유치원이 모두 398건에 182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는데 정부는 이때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근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도록 실행한 건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마련이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대책 발표하면서 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정부는 이번 파문 이후 교육부 장관의 총리까지 나서 거듭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뒷짐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호들갑 떠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이번엔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을 교육지원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취지인데요. 교육청이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만 조희영 교육감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공부 등을 함께 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명목으로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센터에 속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 대상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끈을 이어가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의 체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뛰쳐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깥에서만이라도 일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틀과 지원은 이 사회가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밖에서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조희연표 포퓰리즘 정책 아니야? 이렇게든 비판을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희연표 대안 정책으로 이해를 해달라. 특히 현금 20만 원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아 교육비로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담배나 맥주나 약간 19세 미만 그런 걸 좀 살 수도 있고. 안 주는 것보단 기회를 더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현금을 주는 시범 사업을 한 뒤 대상을 확대할 때에는 바우처 제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하고 아버지의 강의를 들어 최고 학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립대학교인 서울과학기술대 A 교수의 아들 B 씨는 지난 2014년 아버지가 소속된 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다른 학과 출신이었지만 면접 시험에서 총점 288점을 받아 18명 중 공동 2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학과에 편입한 학생은 매 학기마다 2과목씩 교수인 아버지가 개설한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4학기에 걸쳐 8과목을 들었는데 A 교수는 아들에게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줬습니다. 여러 강좌를 수강을 하고 그 성적에 대해서도 모든 성적이 다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편입학하면 학교에 신고해야 하지만 A 교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자관계라는 사실은 지난해 B 씨가 이 학교 교직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대학에는 또 다른 교직원의 세 딸이 채용된 사실도 최근 밝혀졌습니다. 내정자다 뭐 아니면 누구 어디에 누구 친척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다 암암리에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굶어서 지금 이제 터지는 과정이 아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 개선이 이번 참에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교수는 편입 사실을 학교 측에 자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학점을 더 주는 등 특혜를 준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선거에 정부 여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연합회 내부에 정상화 추진위가 갑자기 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전 민주당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정상화 추진위를 전혀 모른다고 했던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결국 정부의 비판적인 현 회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바꾸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장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순옥 전 민주당 의원 등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홍 장관과 전순옥 전 의원이 나란히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정상화추진위 존재를 모른다고 해 위증 논란입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들이라든가? 저는 모릅니다. 네.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전순옥 전 의원이 속한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순옥 전 의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요청한 셈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최승재 소상공인 회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주당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이렇게 소상공인 연합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압박한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전 전 의원은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이 사안에 대해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법원 내에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인데 왜 갑자기 판사들이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을 따져보도록 하죠. 자, 강 기자,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밤샘 조사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망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은 진정한 적폐다. 이 밤샘 수사로 작성된 조서는 판사가 증거로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서 조사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고문과 같다.
이러는 주장입니다. 예, 뭐 말은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글은 지난 16일이었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후에 쓰여진 건데요. 예. 강 판사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가 반박글을 올린 겁니다. 류 판사는 이 법원은 밤샘 수사 받은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잘만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밤샘 수사 통제는 동의하지만 이전까지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법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재판 거래 수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아무 문제 없이 심야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의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해야 하는데요. 말로는 동의라고 하지만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동안 밤샘 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 물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밤샘 조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검찰도 할 말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측에서는 먼저 추가 소환 등 출퇴근 조사를 받기보다는 한 번에 조사를 끝내고 싶어 해서 밤샘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밤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이 잠을 재우지 않고 신문에서 얻은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각각 부정한 판례가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의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조사할 때도 2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밤샘 조사를 일종의 고문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공기질이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풍이 불고 있어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바람 방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 겨울은 특히나 미세먼지 걱정이 큽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환경보다는 경제에 집중해서 미세먼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뽀얀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짙은 스모그에 건물 형체만 간신히 보입니다. 이 같은 스모그가 올겨울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대도시 일대 대기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기 확산 조건이 작년 겨울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대신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계절풍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겨울철 공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경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겨울 철강 생산량과 석탄 사용량 제한 같은 대기질 개선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겨울 중국은 철강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석탄 사용을 3분의 1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풍, 북서풍 바뀌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이 바람과 함께 기후와 함께 밀려오는 무역 전쟁 속에 중국은 대기 오염으로 숨막히는 겨울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글로벌 아이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SNS를 기반으로 해외 팬들을 직접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K-팝 아이돌 몬스타엑스와 갓세븐. 7명의 미소년 보이밴드라는 점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신인임에도 활발히 월드 투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2년 만에 유럽, 미국을 비롯해 18개 도시에서 10만 명 팬을 모았습니다. 갓세븐도 해외 투어 3년 만에 17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투어를 마쳤습니다.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현지 업체와 조인트를 해서 공연을 해요. 스타트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적극적인 유튜브나 SNS 활동은 기본. 영어가 능통한 멤버가 존재한다는 것도 해외 팬 공략에 한몫합니다. 몬스타엑스는 미국 최대 연말 라디오쇼에 K-팝 그룹으로서 첫 출연하고 그룹 NCT의 경우도 미국 지상파를 통해 먼저 얼굴을 알렸습니다. 인기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내 굿즈 판매도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이처럼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했던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새로운 무대와 다양한 소통이 K-팝 아이돌 승패의 기준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온 포르노 배우의 자서전 일부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단연 화제는 트럼프의 중요한 신체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말처럼 생겼다고 맞받았습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도 신체 특징 논란에서 출발했습니다. 클린턴에게 성추행 배상 소송을 낸 폴라 존스가 신체 특징을 언급하며 몸 검사를 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클린턴은 11억 원 배상이 합의해서 강제 검사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로 와보면 가수 나훈아 씨는 일본 조폭에게 중요 부위를 훼손당했다는 소문을 과격한 방법으로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탁자 위로 올라가서 보여주면 믿겠느냐고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거짓말 공방이 민망한 신체 특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지사가 어제 자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주요 부위에 그런 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다른 신체 비밀도 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점의 전쟁이 갈수록 태산,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사가 그간 언행을 후회하는 발언에 더 눈길이 갑니다. 한때는 SNS 활동이 저의 힘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족쇄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진짜로. 대선 경선 때 경솔했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간 직선적이고 도발적인 정치 발언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방식으로 기성정치에 염증을 느낀 대중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든 뭐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절제와 품격일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경기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10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점의 전쟁, 이재명의 후회였습니다. 네, 갈수록 바람이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바람의 속도도 강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 내일도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요, 강원, 영남, 충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데요. 대체로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이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은 20에서 최고 80mm까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눈이 되어 내리겠습니다. 또 요 며칠
며칠 말썽이었던 미세먼지 내일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찬바람 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동쪽으로 비가 온다면 서쪽은 구름 조금 낀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중부 내륙 지역은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하고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